김어준의 뉴스 공장. 자, 어제 저희가 국내 최고의 한반도 전문가 정세현 전 장관님 모시고 얘기 나누다가 마무리 짓지 못한 이야기에서 한 번 더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정세현 전 장관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많은 분들이 일본 얘기 막 시작하는데 하다가 혼이 한번 와야 돼요. 이렇게 여기까지 얘기하시고 뚝 끊어져가지고 그 뒤에 얘기 어떻게 되냐고 다들 궁금해가지고 한 번 더 모셨습니다. 예. 네. 일본 얘기를 좀 정리를 해 주시자면 일본과 미국의 그 오래된 관계 잘 알려지지 않은 예. 그리고 뭐 볼턴 같은 사실 볼턴의 리비아 주장과 일본이 그동안 주장했던 게 완전 일맥상통한 거 아니었습니까? 예. 그동안의 미일 관계는 예. 한일 관계하고 좀 격이 다릅니다. 미일 동맹은 한미 동맹보다 훨씬 더 격이 높아요. 그러니까요. 그걸 우리가 보도를 잘 안 했어요. 똑같은 동맹인 줄 알지. 예. 네. 쉽게 얘기해서 일본에 파는 무기를 우리한테 안 팝니다. 오랫동안 그래왔습니까? 거기는 그렇죠. 훨씬 고성능. 네. 뭐 그런 점에서 비싼 거지만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같은 동맹이라 할지라도 동맹에도 가불병이 있지. ABC가. 우리는 그 A급은 못 돼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본이 그동안에 패전 후에 예. 전쟁 끝나고 난 뒤에 뭐 점령 시절 미군이 점령도 했었지만은 그 기간 중에 미국의 마음을 잡아버렸어요. 일본 특유의 그 수단으로. 미국의 워싱턴 마음을 잡아버렸다. 그렇죠. 예. 아니 대표적인 게 미국의 의사당에서부터 워싱턴 몰이라는데 그 벚나무가 쫙 벚나무가 심어져 있는 거 보십시오. 그거부터 시작해서. 그거 일본에 심은 겁니까? 그렇죠. 일본이 갖다 심어놨죠. 그리고 일본의 기업들이 미국의 그 유수한 예. 유명한 동아시아 전문가. 싱크탱크들. 그중에 동아시아 전문가 또는 일본 전문가들을 상당 정도로 이렇게 뭐 키웠다고 하면 좀 심하지만 후원하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일본에 유리한 미국의 정책이 일본에 유리한 방향으로 또는 일본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미국이 따라오도록 은연중 계획적으로 이게 저 11.6 나고 나서 은연중 썼던 표현인데 은연중 계획적으로 미국이 그쪽으로 가도록 오랫동안 해왔고 그래서 이 한반도 문제 관련해서도 예. 특히 남북 문제 관련해서 일본의 그 영향력이 미국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그럼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거를 뭐 별거 있겠느냐. 우린 뭐 한미 관계도 돈독하다 하는데 한미 관계와 한일 관계는 이제 미일 관계는 격이 다르다니까요. 그 신경민 의원이 그 전에 한번 나오고 무슨 대담하는 자리에서 했던 얘기인데 우리 기업이나 우리 쪽에서 미국에 그 로비하는 사람들이 예. 100원을 쓴다면 예. 일본은 10,000원을 쓴다. 우리가 100원이면 거기는 10,000원이다. 100대 1이죠. 그러니까 100배의 그 이 소위 자금력으로 예. 싱크탱크를 지원한다면 어느 쪽으로 바람이 그렇죠. 불겠습니까? 예. 거기서 뭐 그 미국의 싱크탱크는 단순히 그 학자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결국 행정부에 들어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고 남북 관계가 빠른 속도로 개선되면서 아베가 처음에는 이게 좀 이걸 제동을 걸어보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 제동을 걸어보려고 그러다가 그게 그 볼턴이라든지 펜스 또는 그 주변에 있는 강경파들이 되게 이제 일본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볼튼 같은 네오콘들도 일본과의 커넥션이 그렇죠. 있습니까? 직간접적으로. 직접이야 했겠습니까만은 뭐 건너서 싱크탱크 사람들을 장악으로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뭐 부통령이나 안보보좌관 같으면은 일본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죠. 쿠션 넣어서 그렇죠. 계속 메시지를 넣는다 이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을 좀 흔들었지.
그런 측면이 있어요. 볼튼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것보다 한 단계 계속 나갔던 것은 일본의 영향이 분명히 있는 것이다.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를 좀 유턴, 북미 정상회담을 유턴시키려고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여러 가지 전략적 고려를 해서 좀 다시 여기로 오지 않았어요. 또 북한도 그렇게 움직여줬고. 이 과정에서 지금 일본이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잠깐만 그 소외감 전에 예를 들어서 그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취소한다라고 했을 때 즉각적으로 환영한다, 지지한다 성명했던 거는 그게 본심이었지. 일본의 입장에서는 성공했구나 이게. 그렇죠. 이렇게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네. 환영은 유일하게 일본에서만 나왔거든요. 그렇죠. 지지한다는. 아니, 우리 국내에서도 있었어요. 근데. 보수야당 일부에서 그런 얘기 나왔죠. 있었죠. 예. 근데. 우리 보수야당하고 일본의 이해하고 미국의 네오콘하고 이렇게. 예. 예, 같은 편이 돼요. 다시 회담이 계속되려고 하면서 일본이 굉장히 지금 소외감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G7 회의가 8일날? 8일 9일인가요? 토론토에서 열린 뒤에 12일날 북미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수상하고 아베 총리하고 이제 만난다고 또 만난다고 정상회담 한다고. 불안해요. 예. 근데 뭐 뒤집기는 어려울 거예요. 뒤집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협상하는 과정에서 하나라도. 그러니까요. 톱니바퀴 하나를 좀 망가뜨려 놓으면은 그 전체 기계가 서버릴 수 있으니까 무슨 또 일을 벌릴지 모르겠는데, 이럴 때는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지금 소외감 느끼고 대문 밖에서 서성거리던 그 정도로 해서 일본한테 그 교훈은 줬다고 봐요. 네. 이제 이런 짓 하면 안 된다. 이쯤에서는 우리가 일본을 좀 끌어안아야 되는 거 아닌가. 예를 들면은 자꾸 그 트럼프한테 가서 얘기하지 말고 네. 북일 정상회담 내가 주선해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우리 정부에서 치고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미일 정상회담에서 틀림없이 싱가포르 회담에서 무슨 납치 문제 거론해달라. 당연히 그러겠죠. 중거리 미사일도 그 해결해달라.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하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을 때 해준다고 그러고는 트럼프가 그냥 그 다음에는 행동으로 옮기질 않았는데 지난번에 했던 약속 이행하라 하는 식으로 또 부탁을 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더라도 그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에 와가지고 미일 정상회담에서 아베로부터 받은 부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실제로 행동으로 올라가지 이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미 관계도 잘 조율을 해야 되겠지만 일본도 우리가 관리를 해서 북일 정상회담을 차라리 주선해 주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게 낫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지금 다 김정은을 만나는 세상이 돼버렸는데 러시아까지도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한반도에 가장 민감한 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일본이 완전히 대문 밖에 있으니까 이제 조바심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한테 매달려 가지고 북일 정상회담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 다리를 놔주는 것이 훨씬 앞으로 이 북핵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일본이 뒤로 장난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래도 또 일을 벌일 수 있지만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러니까 뭐 일본이 그 남북 관계를 잘 되게 할 수는 없지만 방해할 힘은 있다는 얘기 계속 해왔는데. 그래요. 뭐 사사카와 재단이라든가 일본의 재단이나 기업들이 그 미국 소위 이제 워싱턴에 있는 뭐 관료들이나 아니면 뭐 그 싱크탱크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계속 관리한다는 얘기는 예전부터 있었거든요. 저는 80년대 그 한미 통상 문제 생겼을 때 80년대 중반에 그때 우리는 비로소 그 이제 로비를 통해 가지고 미국의 통상 압력을 대한 통상 압력을 좀 완화시켜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처음으로 80년대 시대에 봤는데 비로소 이게 로비가 중요한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근데 이미 그때 일본은 미국 조약, 의회고 무슨 뭐 언론계고 학계고
일본의 유리한 방향으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쭉 관리를 해왔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깨달았어요. 가서 처음 가가지고. 그때 이제 그런 통상압력이 들어오니까. 네. 그때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될 겁니다. 86년에. 그 일본이 로비해가지고 미국의 조야를 움직이는 걸 보고 저게 역시 말하자면 제국을 꿈꿨던 일종의 그 노하우로구나. 제국을 꿈꿨던 나라 아닙니까? 미국하고 한번 붙었죠, 또 게다가.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더 대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패전국은 패전국이지만 과거에 한번 전쟁을 치렀고 그렇기 때문에 만만한 상대는 아니다. 그것도 미국의 소위 지식층이라고 할까 여론 지도층이 일본을 만만하게 보지 않고 중시하는 이유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는 이제 뭐 한미일 동맹 얘기할 때 그 동급으로 얘기하고 혹은 뭐 한미 동맹이 굉장히 강력해서 일본하고 대등한 수준이라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보도해 왔는데 그건 착각이라는 거죠. 장관님의 오랜 경험상. 그럼요. 아니 그러니까 이스라엘한테 파는 무기 일본에 안 팔고 다 파는 거 아니고 일본에 파는 무기 우리한테는 또 안 파는 것도 많고. 3등급이네요. 그러니까 우리 처지를 정확하게 알고 네. 정확하게 알고 무슨 뭐 한미동맹이고 뭐 뭘 얘기를 해야지 미국에서는 별로 그렇게 중시하지도 않는데 거기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을 보면은 착각이군요. 대접도 못 받으면서 네. 사랑채도 못 들어가면서 뭐 안방에서 뭐 그 밀담을 나누는 그런 관계인 것처럼 착각하고 계속 짝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짝사랑하죠. 이게 이제 민주당 공화당 차이 없이 그래왔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미국에서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 공화당을 다 어떤 점에서는 일본이 관리했다. 다 장악을 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싱크탱크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뭐 공화당이고 뭐 민주당이고 또는 정부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고 일단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먼저 듣고 정책 방향이라고 할까 내용을 좀 구상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미국 정치는 그렇게 한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네. 우리 싱크탱크는 뭐 그렇게 여의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데 미국에서는 직접 영향도 미치고 그 사람들을 뽑아서 행정부로 데리고 들어가기도 하고 행정부에 있다가 글로 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인력 풀 역할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김치 담는 난 뭐 여자도 아닌데 이런 비유해서 좀 이렇게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김치를 담는데 우리는 뭐 막판에 배추 사다가 그거 절여가지고 양념 넣어서 김치를 담으려고 그러는 정도로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면 일본은 재배 단계에서부터 배추를 키운다. 네. 배추를 키우는 농장에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키워달라. 네. 주문자 생산 원칙에 의해서 그 농장에다가 이 배추 이런 식으로 키워달라. 뭐 너무 크게 하지 말고 포기를 이 정도에서 뽑아달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로 그 김치를 담으니까 경쟁력이 있죠. 장관님 요즘은 남자들도 김치를 담그고 안 그러면 혼납니다. 예. 장관님 시절하고는 다르게. 자, 그래서 일본이 최근에 혼나고 있긴 한데, 예. 그게 이제 속 시원하는 분들도 많긴 한데, 근데 국가 차원의 외교에서는 일본을 꼭 관리해야 한다. 예. 안 그러면 언제 어디서 조용히 방해하거나 튀어나와서 방해할지 모른다. 이번에 아베가 속내를 확 드러냈죠, 확. 물론 뭐, 하루 만에 또 입장을 바꿨어요. 모양은 우습게 됐긴 했는데. 아니, 우습지만은 그거 우습게 볼 일은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취소도 적극 지지하고, 개최도 다시 적극 지지한다고, 예. 네. 하루살이 바꿔버렸어요. 게다가 아베 총리는 푸틴도 만나고 있고, 만났죠. 그 사이에. 일본 입장에서 아베 총리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어요, 지금. 이 남북 관계 관련해가지고 보니까. 관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자. 그 다음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통일각에서의 회담, 그리고 싱가포르에서의 회담, 이런 얘기는 이제 그나마 보도가 좀 되니까 알겠는데, 잘 짐작이 안 가는 것은 CIA 팀하고, 그 다음에 통정부 팀이 또 따로 만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비밀 트랙이 있다고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저는 이거 언론에 안 나올 어떤 민감한 사안들, 발표도 되지 않을, 그런 걸 조절하나 보다,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 팀, 나머지는 나중에 언론에 다 드러날 텐데요. 싱가포르에서는 의전하고. 싱가포르는 의전이니까. 예, 의전이고. 그 다음에 통일각에서는 비핵화 의제 가지고 할 것이고. 근데도 이 폼페오 김영철 라인이 돌아가는 이유는 뭡니까? 그런데 최종적인 그 결론은 결국 김영철하고 폼페오가 한번 만나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은 사실은 뭐 정상들이 최종적으로 결정 그런 식으로 하는데 말이 통하고 직접 하면 말이 통하기 때문에.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사전에 다 그림을 만들어 놓고 가서 그 회담을 그냥 세레모니 차원에서 뭐 하려고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CIA 팀하고 이쪽 통전부하고 만나는 것은 뉴욕에서 만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 회담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 워싱턴에서 가까운 데서도 실무 접촉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뉴욕만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아, 그거 말고 또? 네. 그랬더니 뭐 싱가포르에서 의전 플러스 이제 경호. 북쪽에서는 경호에 신경을 많이 쓸 겁니다. 아, 그렇겠군요. 폼페오를 만났을 때도 김정은 위원장이 그 나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겠느냐. 그때는 이제 영어로 한다면 세이프티인데, 김정은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얘기가 잘못 번역이 되면 김정은의 체제를 보장한다. 세큐리티를 보장한다는 식으로 오역이 될 수 있는. 세큐리티가 아니라 개인 신변 안전이었다.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하여튼 싱가포르에서는 그 문제를 얘기하고 그러니까 의전 및 경호. 이쪽에서는 비핵화의 실무적인 얘기. 판문점에서는. 그 성킴은 이제 공무성 출신이니까. 외교부 출신이니까요. 물론 아는 사람인데 아무래도 욕자회담 대표를 하면서 최선희 지금 부상이 된 최선희 당시에 국장하고 자주 만났었기 때문에 서로 아는 사이군요. 서로 이 화법을 아니까 편할 겁니다. 그러나 그 최종 결론은 통전부와 폼페이오의 직접 지휘를 받는 CIA 쪽에서 결론 내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CIA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 가기 전에 통전부하고 그 폼페이오 라인을 통과한 다음에 갈 것이다. 그렇게 되리라고 봐요. 지금 결국 총괄은 폼페이오하고 김영철하고 서훈 이 세 사람 아닙니까 결국. 그렇죠. 세 사람은. 그 라인을 통과해야 최종 결정이 날 것이다. 그래서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폼페이오와 폼페이오와 그 김영철을 연결시켜준 사람이 서훈 원장이고 그다음에 서훈 원장의 보고를 받아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과 트럼프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이제 모양새가 됐죠.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장관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이제 점점 준 전문가가 되어서 싱가포르 결정하자마자 이거 둘째 날 행사가 따로 있는 거 아니냐? 둘째 날 행사가 있으면 그 종전선언 3자 4자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장관님도 하셨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는 내가 질문하고 그 공장장이 답변합시다. 제가 눈치 쉽다인데. 그 눈치를 때려잡은 거죠. 그럴 수 있는 눈치가 아니라 그것은 뭐 전문성이지.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회담을 이틀을 할 수도 있다, 뭐 연장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결론이 안 나기 때문에 하루 더 해서 결론을 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닐 것 같아요. 했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뒤에 남북미 종전선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가능성. 13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 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갈 준비하고 있다가 그냥 연락 오면 바로 가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한 6시간이면 갈 거예요, 싱가포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종전선언을 거기서 하려고 그런 거 아닌가. 트럼프는 지금 무언가 속도를 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2년 안에 모든 걸 끝내야만 자기 재선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북한으로부터 2년 내에 비핵화를 완전히 하겠다는 시한성
이 시한을 지금 약속받으려고 할 텐데 그러려면 종전선언도 빨리빨리 하고 평화협정 체결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또 수교로 넘어갈 수 있는 무슨 연락사무소 설치 이런 것도 빨리빨리 추진을 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13일 날 종전선언을 위한 남북미 정상의 미팅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만약에 13일 날 남북미 3자가 종전선언은 사실 선언이니까요. 예. 정치적인 선언이고 무슨 협정을 쓰는 건 아니니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중국이 왜 나는 빼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글쎄, 처음에는 중국이 적극적으로 들어올 의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것 같았는데요. 예, 같았는데 돌아가는 형세를 보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간의 간접적인 대화를 통해서 일단 정전선을 빠져들었지만 평화협정은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정전은 빠지고 평화는 돌아라. 뭐 이런 식의. 평화협정. 어차피 평화협정은 나중에 그것이 평화협정이 체결된 뒤에 이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보장 문제를 생각하면은 북한과 지리적으로 제일 가까이 있는 중국이 군사적인 측면에서 뭔가 북한의 행동도 견제를 해야 되고 위험한 행동은 미국의 행동도 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이 관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종전선언은 꼭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그쪽이라면 우리가 그것은 양해할 수 있다 하는 식으로 정리가 되지 않았나.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어 거론 안 했거든요. 아니요. 5월 4일 날 시진핑 주석하고 처음으로 통화가 됐을 때 네. 한미 남북 정상회담 한 뒤에 전 통화가 잘 안 되지 않았어요. 시방 갔다 그러고 연결이 안 됐는데 5월 4일 날 비로소 연결이 됐을 때 종전선언부터 중국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했었어요. 그건 아마 시진핑 주석이 요구를 했겠죠 아마.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데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와서는 남북미 종전선언을 얘기하길래 아마 그거는 한미 간에 합의가 됐을 뿐만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도 합의가 되고 양해가 되고 중국도 얘기가 됐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않겠는가.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상 어느 한쪽이라도 얘기가 안 됐으면 말을 안 꺼내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가 달라서 치고 나가는 성격이 아니에요. 확실한 것만 얘기를 그러니까요. 네. 싱가포르에서 할지는 모르겠으나 만약 하게 된다면 3자가 하는 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지금. 아니 그러니까 둘째 날 해야 되죠. 그러니까 둘째 날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은 모양새로는 판문점에 와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래서 이제 판문점을 밀었던 건데 다들.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바로 거기서 바로 이어서 그 자리에서 종전선언하는 게 제일 좋지 않느냐. 또 중국에서 오기도 시간이 얼마 안 걸립니다. 한 시간이면 오고 다들. 그렇죠. 차로 문재인 대통령 1시간, 중국에서는 비행기로 1시간이니까 금방금방 와서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 문제는 아직 확정이 안 됐으니까 그런 계획 정도를 말하는 거겠죠. 예. 그 확정은 아마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통일각에서 지금 북한과 미국의 조율 과정 요게 끝나면 확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게 끝나면은 아무래도 총괄적인 지휘자인 폼페이오와 김영철 간에 여기까지 하면 됐다. 이런. 그렇죠. 거기에 이제 서로 북한도 가고. 최종적으로 폼페이오가 북한 한 번 더 가겠죠? 아무래도 그럼. 마지막으로. 폼페이오가 평양을 갈지 이번에는 김영철이 답방 차원에서 갈지 김영철이 베이징 가서 미국 가는 비행기 갈아타는 것은 창피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죠.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도쿄로 가서 바꿔 탈 수도 있고 베이징까지 일단 가야지 북한 비행기는. 그전에 조명록 그때 2000년 10월 초에 조명록 차수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을 위한 북한 측의 준비 차원에서 조명록 차수가 갈 때는 베이징으로 가가지고 도쿄로 가서 아마 미국이 제공하는 비행기를 타고 들어갔을 겁니다. 아하. 이번에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미국에서. 그렇죠. 미국에서 비행기를 어디까지 보내주고. 그거 타고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미국에는
그 대통령 전용기도 있지만 뭐 국무장관 전용기도 네. 있고 그러니까. 수송기들 보내서. 네. 그러니까 폼페이오가 한 번 더 가고 혹은 김영철 통전부장이 미국을 간다. 그러면 이제 끝난 것이다. 조율이 다 끝났다는 얘기다. 그렇죠. 예. 네.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번에 그 통일각에서 조율할 때 뭐 지금 한참 얘기가 잘 되고 있다는 식으로 이제 보도는 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게 뭐가 결정될까요? 이 안에서? 이 통일각 미팅에서? 비핵화에 대한 그 체제 보장의 내용. 어떻게 체제를 보장할 그러니까 것이냐? 체제 보장 관련해서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뭐 부자로 살게 될 것이다. 네, 뭐 세이프 할 것이다. 뭐 해피할 것이다. 굉장히 모호한 단어로만 얘기했죠. 그는 뭐 안전할 것이다. 김정은의 세이프티. 네. 그다음에 북한의 경제적 번영 풍요 이런 것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지금 군사적으로 치지 않겠다는 얘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불가침 조약 결국은. 뭐 그렇죠. 불가침 뭐 조약 같은 것을 하고 네. 그리고 그거를 보장하는 평화협정. 미북 간의 불가침 뭐 선언 정도가 가지고 처음에는 도보다리에서는 불가침 선언 얘기를 했어요. 네. 미국이 종전하고 불가침 해주면 하면 그럼 우리가 핵을 가지고 왜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종전 선언 후에 불가침 미북 간의 불가침 뭐 조약이 됐건 선언을 하고 그거를 보장하는 소위 남북 미중의 평화협정. 그러면 지금 어제 나온 뉴스가 폼페이오 장관이 미의회에 가서 만약에 협상이 잘 되면 조약의 형태로 상원에 제출할 것이다 했는데 그 조약이 그럼 불가침 조약일 가능성이 높네요. 아니요, 이제 6.15 아니라 6.12 싱가포르 네. 미북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서가 나오면은 그건 뭐 합의라고 해도 되고 우리는 뭐 선언이라고 썼지만 합의라고 해도 되고 그다음에 뭐 협정이라고 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그 형식은 뭐 이름은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상원에 하자면 인준을 받는 절차를 거치면은 앞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의회에서 인준까지 한 거기 때문에 적어도 미국은 그걸 뒤집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는 뭐 국회에서 지금 판문점 선언을 무슨 동의하는 거 대통령이 비준하는데 동의하는 것도 잘 안 해주려고 그러지만 미국에서는 그걸 하겠다는 거 아니겠죠? 폼페이오가 지금 그 상정을 하겠다는 거고. 그러니까요. 상정의 내용이는데 그 불가침 조약. 그렇죠. 내용이 이제 불가침이 들어갈 수가 있죠. 불가침 들어갈 수 있다. 불가침이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불가침의 내용에 들어가고 그것이 명시가 되고 그 미국 의회에서 인준까지 되고 이렇게 대통령이 뭐 비준해서 발표하고 그리고 그걸 더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이런 식으로 된다면 북한이 뭐 비핵화 확실하게 해주겠다. 그러면 불가침 조약 혹은 뭐 평화협정 그게 다 협상 안에 들어갔다. 그러면 북한도 핵탄두 처음부터 몇 개 내놓겠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쫙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이제 핵탄두는 근데 그렇게 쉽게 처음부터 내놓으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네. 왜냐면은 자기네들이 받아내야 될 것들이 어차피 단계적으로 지금 정해져 있을 텐데 최종 단계에서 받아내려고 그러고 미국은 될 수 있으면 초기 단계에서 받아내려고 할 텐데 거기서 이제 중간 지점에서 접점을 찾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20개 중에 뭐 5개도 준다든가 처음에. 그럴 수도 있고 또 거리. 특히 이제 미국이 위험하게 생각하는 것은 ICBM. 핵폭탄보다도 ICBM이에요. 네. 그러니까 본토까지 날아오는. 네. ICBM 본토까지 날아오는 것이 13,000km인데 10,000km짜리도 있고 뭐 7,000-8,000km짜리도 있고 그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할 바에는 일본은 아마 틀림없이 중거리 미사일부터 내가는 게 어떠냐는 식으로 또 폼페이오를 또 설득하려고 그러겠죠. 아니, 일본 사람들이 원래 나무 불에 개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니요. 남의 불에 개 잡으려는 사람들. 아니야, 지금 북미 정상회담에서 지 문제 해결해달라고 그러는데
미사일 13,000km짜리는 어차피 늦게 내놓을 거고 그렇다면은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하면서 일본을 위협할 수 있는 중장거리 미사일 같은 것부터 내가 가지고. 아니, 그거는 일본이 북한하고 해결해야지 자꾸 미국 직접 해야지. 그러니까요. 네. 돈을 주더라도 일본이 그 돈을 쳐주고. 예. 자, 그런데 일본이 얄밉고 괘씸하더라도 그건 뭐 일반인들의 정서는 그럴 수 있는데 정부 당국에서는 세심하게 관리하고, 예. 북한과 조율해야 한다. 예. 그리고 청취자 문자가 자꾸 이런 게 옵니다. 6월 12일까지 TBS 옆에 어떻게 방 하나 잡으시면 안 돼요? 자, 요즘 장관님이 하도 오랜 데가 많으셔가지고 막 코피 나십니다 요새. 하도 피곤해가지고. 목소리가 지금 오늘 이상할 거예요. 막 이게 좀 코를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코피가 나셔가지고 예, 그 정도로 피곤하세요. 그래서 저희도 당분간은 예, 모시지 못하는 것으로. 예. 그러나 6월 12일은 이미 예약되어 있다. 앞으로 좀 쭉 쉬시다가 예. 만약에 중간에 또 삐걱삐걱 하거나 이게 해석이 안 되는 사안, 언론이 또 중구난방할 때는 전화 연결로 그냥 일단 그 사이는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트럼프가 다시 취소한다든가 이런 일이 아니면은. 그러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지는 않겠죠, 설마. 네. 또 설마 하는 일이 자꾸 벌어져가지고요. 그렇게 되면은 트럼프의 그 의신이 많이 떨어지죠. 추락하죠. 예. 이랬다 저랬다. 아, 그럼. 한 번은 협상의 기술이라고 봐줄 수 있는데. 아, 그럼 한 번은, 고도의 이 벼랑 끝 전술이구나. 역시 그 거래 기술이라는 책을 썼다는, 게 사실 명불 허전이구나 이렇게 봐줄 수 있는데 또 그러면은 그거는 그때부터는 지난번에 그 어떤 정신과 의사가 얘기했듯이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예, 또 긴박한 사연 생기면 앞으로는 전화로 하다가 6월 12일 날 직접 특집으로 모시는 것으로. 지금까지 정세현 전 장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예. 자. 예.